거울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시간이 조용히 나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 버린 것만 같은 느낌. 익숙했던 내 얼굴이 이제는 어딘가 낯설게만 느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고, 예전처럼 믿었던 내 몸조차 이제는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이 들미란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이며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싸움의 대상이 노화 자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진짜 싸움은 변화에 저항하려는 우리의 마음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자연의 흐름에 맞서 싸울 때 생긴다고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함의 진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순간을 붙잡으려 애쓰며 결국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요. 오늘은 여러분께 노화에 대한 5가지 불교적 통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진실들은 쓰라린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자유롭고 아름답기까지 한 지혜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이 들면 더 이상 상실이 아니라 더 깊고 더 풍부한 삶으로의 펼쳐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번, 당신은 생각보다 빨리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야기들을 쌓아갑니다. 때론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게 남겨지길,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세운 경력 애정을 담아 가꿨던 집 온 마음으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조차도 세월이 흐르면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처음 이 진실을 마주할 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린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그러나 세상은 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들은 바빠지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몰두하며 결국 세상은 조용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마치 우리가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진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석가는 무아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 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 자취는 다시 큰 생명의 흐름 속에 스며듭니다. 그러니 기억되기 위해 애쓰는 삶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 근교의 깊은 산사에 정명수 스님이라는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롭고 인자한 분으로 기억했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받기 위해 산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언젠가 스님께서 돌아가시면 아무도 스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건 슬프지 않으신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산사 옆을 흐르는 강가를 가리켰습니다. 자네 어제 이 강에 흐르던 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겠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물은 흘러가 버렸지. 하지만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 않나. 그 순간 젊은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낸 따뜻한 물결이라는 사실을. 이름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은 삶의 흐름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누군가를 적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집니다. 어느 선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불을 밝히면서도 자기 불빛을 잃지 않는다. 오늘 당신이 나누는 친절과 지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에 남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모든 선생님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지 않나요?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 인생의 전환점에서 건네받은 조언, 낯선 이의 사려 깊은 친절. 그 이름들은 희미해질 수 있어도 그 영향력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본질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기억되기 위한 삶이라는 무거운 짐은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을 잘 사는 것,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됩니다. 노화란 결국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강이 흘러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을 적셔주었는가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 목마른 이를 적셨고 지친 이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2번, 몸은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되어주세요. 한때는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리던 다리가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엔 마음만 먹으면 움직였던 몸이 이제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매일같이 작은 통증으로 말합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아. 이 변화는 때로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끼고 믿었던 내 몸이 나를 떠나는 것 같은 외로움.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고요.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이 몸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지요.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음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전에 나를 붙잡고 변화하는 현실을 거부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어쩌면 평온으로 가는 길은 모든 것을 지키려는 애씀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원수도 장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유년에 뛰노는 순간부터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고난까지 당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존재. 병을 이겨내고 피로를 견디고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져온 그 몸을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잘 늙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잘 돌보는 일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고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우며 필요할 땐 쉬어주는 것. 몸을 고장난 기계처럼 대하기보다 세월을 함께 견딘 지혜로운 벗처럼 존중해 주세요. 강원도 오대산의 한 절에서 정현수 스님은 말년에 접어들며 매일의 수행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물동이를 강가에서 절까지 혼자 옮겼지만 이제는 팔에 힘이 빠지고 움직일수록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스승인 원노 스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에야 어떤 일도 거뜬히 해냈는데 왜 이제는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원노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금이 간 옹기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항아리는 예전엔 물을 가득 담았지. 지금은 틈이 생겨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네. 그렇다고
이 항아리가 쓸모없어진 걸까? 정현수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물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새어나가는 물은 땅을 적시고 생명을 키우지. 항아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단다. 스님의 말에 정현수 스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몸도 마찬가지구나. 예전의 모습은 아닐지언정 여전히 누군가를 적실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걸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전처럼 달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힘에 붙일지 몰라도 사랑과 지혜는 여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릴지라도 그 손은 여전히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지켜준 몸, 병든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몸은 여전히 당신을 살리고 있고 보호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욱 따뜻한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몸이 쉬고 싶다면 쉬게 해주세요. 움직임이 불편하다면 더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통증이 느껴질 때는 짜증 대신 다정함으로 다가가 주세요. 그건 몸이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든 몸이 인생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약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숨이 있는 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동받았던 노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멋졌던 이유는 젊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빛에서 평온과 지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준 세월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걸음에는 시간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3번. 모든 사람은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안부를 묻고 한때는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이가 어느 날부턴가 말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진 관계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나? 그 물음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우리를 데려가곤 하지요.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며 관계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시기에 나타나고 역할이 다하면 조용히 떠나는 법이라고. 마치 계절이 바뀌고 물결이 흐르듯이 사람들 역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남 구례의 한 산사에서 수행 중이던 젊은 스님이 원로 스승인 도현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걸까요? 도현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산사 옆에 섬진강 강가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물방울 하나하나는 끊임없이 흘러가며 머물지 않는다. 어떤 물방울은 한동안 나란히 흐르며 함께 춤추고 어떤 물방울은 금세 방향을 바꾸어 흩어져 버린다.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은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함께하고 또 어떤 이는 수십 년을 곁에서 걷기도 하지. 하지만 결국 모두는 각자의 길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지. 떠나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머물 것이라. 믿었던 우리의 집착이 더 큰 고통을 만들 뿐이야. 그제야 제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동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이미 떠난 이들의 빈자리를 붙잡고 아파하기보다는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난 친구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웃으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건 그 인연이 시간과 거리를 넘어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그 순간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을 빚었고 그 기억은 여전히 당신의 내면에 살아있습니다. 노화는 우리에게 관계도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인연은 저녁 노을처럼 천천히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갑작스러운 폭우처럼 떠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아름다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 지금은 곁에 없더라도 그 사람이 나눴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따뜻함은 당신의 가슴에 남아있고 지금의 당신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끊어진 인연을 붙잡고 아파하기보다는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보세요. 여전히 안부를 묻는 친구, 지나가다 웃으며 인사해주는 이웃,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손자. 그들과 함께하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연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나이가 몇이든 인생은 여전히 당신에게 연결의 순간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손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나간 인연은 미련 없이 보내고 현재의 관계는 따뜻하게 감싸고 다가올 인연은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지혜이며 노년의 품격입니다. 4번,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고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자신을 응시합니다. 피부는 더 부드러워지고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바뀌고 손등의 결은 점점 섬세해져 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주름은 감춰야 하고 흰머리는 염색해야 하며 어떻게든 젊음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늙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예전 모습 그대로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나이 든다는 것은 감춰야 할 일일까? 혹시 그것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선물은 아닐까? 불교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결점 없는 겉모습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 그리고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얼굴의 주름은 결코 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이고 견뎌낸 하루하루의 흔적입니다. 휘어진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의 왕관입니다. 경북 영주의 작은 절에 살던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거울 속 자신이 점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성목 스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거울을 보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생기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흰머리와 주름뿐이네요. 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절 뒷마당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만개한 벚꽃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벚꽃 아름답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참 곱습니다. 그 다음 스님은
아주 오래된 소나무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껍질은 거칠고 가지는 구불구불 휘어 있었으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가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꽃은 아니지만 뭔가 고귀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린아이는 벚꽃만 아름답다. 여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소나무의 품격을 보게 되지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것임을. 당신이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젊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빛에서 평온함과 지혜가 느껴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내뿜던 온기와 여유가 사람을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귀, 부드럽게 건네는 말투,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 아닐까요? 이제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여정입니다. 우리가 얼굴의 주름마다 이야기를 담고 은빛 머리카락마다 배운 교훈을 떠올린다면 그 모습은 그 무엇보다 빛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얼굴에는 나이에 걸맞은 빛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 수많은 고비를 지나온 사람만이 지닌 단단함,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여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화장품이나 염색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광채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멈춰보세요.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과 나누었던 사랑 쌓아온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단단히 엮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걸치세요. 마치 경험과 품격으로 짜인 아름다운 옷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름다움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5번, 당신은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때로는 자식까지도. 사랑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고 그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으며 어떤 준비도 그 이별의 아픔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은 단지 자리를 옮겼을 뿐 그들의 따뜻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 가르침,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했던 말을 전할 때, 그들의 친절을 이어갈 때, 그들은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 전남 해남에서 살던 기생 출신의 여성 기송화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직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의 싸늘한 몸을 품에 안고 그녀는 해남의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돌을 닦던 대흥사의 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오. 기송화는 새 희망을 안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어느 집도 죽음의 아픔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를 또 어떤 집은 아기를, 그리고 대부분은 어머니나 형제를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픔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언젠가 이별을 맞이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여정이라는 것을요. 당신도 분명 그런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등을 토닥여주던 어머니의 손길,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웃음소리, 혹은 조용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했던 한 친구의 조언. 그들은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있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아이제는 것이 아니라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슬픔의 이치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향기를 맡을 때 떠오르는 사람, 노래 한 소절에 떠오르는 얼굴, 문득 들리는 말투에 마음이 찡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그들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물리적인 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흐르고 행동으로 이어지며 따뜻한 말과 작은 친절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별은 괴롭지만 동시에 소중합니다.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큰 상실이 있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을 원망으로만 품을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을 잃었는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과 나눌 수 있었던 시간 웃음, 사랑의 순간들을 소중히 떠올리는 것입니다. 노화는 더 많은 이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사랑을 품을 수 있었던 인생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회를 이미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가슴이 무거워질 때면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며 베푸는 친절 속에 나누는 미소 속에,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속에 이미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한 그들은 당신의 일부로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매해 새겨지는 주름 희끗해지는 머리카락 점점 깊어지는 눈가의 표정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살아낸 날들의 흔적이며 배운 교훈이며 나누어온 사랑의 자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회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이 들지 말라고, 늙지 말라고, 젊음을 지켜야 한다고. 마치 세월을 거스르는 것이 곧 자랑이자 승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불교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짜 적은 노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변화를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나간 젊음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 세월이 주는 새로운 선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며 얻는 지혜, 인내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음미하는 능력은 결코 젊음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불가피한 것을 거스를수록 마음속엔 후회와 불만만이 쌓이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평온함을 열어줍니다. 나이 들면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모습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진실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적으로 삼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껴안으시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에만 머물며 아쉬움을 되뇌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오늘의 풍경을 찬찬히 바라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받아들임을 택하고 감사함을 택한다면 노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까지 함께 나눈 이 5가지 지혜를 가슴에 담아 이 길을 두려움 없이 우아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어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리내어 웃고 마음껏 사랑하고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 지혜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평온과 목적, 그리고 마음 챙김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화는 인생의 책을 덮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책장을 넘기는 일일 뿐이며 다음 장은 당신이 직접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피부나 손톱, 그리고 입냄새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매일 신장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시고 또 놀랍게도 대부분은 본인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약 90%는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빨리 알아차리기만 하면 원인을 치료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17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신장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갈색 콩처럼 생긴 작은 기관으로 양쪽 옆구리 아래 갈비뼈 바로 밑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로 알고 있지만 그 역할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몸속 염분과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액의 산도도 맞추며 혈색소 수치를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섬세하고 중요한 장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소변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몇 방울 튀는 정도가 아니라 컵 위에 하얀 거품이 풍성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소변 말입니다. 마치 맥주잔 위에 생기는 진한 거품처럼요. 이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분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이 소변을 통해 새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신장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몸의 양쪽 허리 아래에는 작고 콩처럼 생긴 신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여과 필터가 수백만 개나 들어있어요. 이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구조는 정말 정교합니다. 혈관이 마치 실타래처럼 뭉쳐 있는데 그 통로가 너무 좁아서 적혈구 하나하나가 줄을 서서 지나가야 할 정도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혈관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아주 미세한 돌기들입니다. 이 돌기들은 족세포에서 뻗어나온 구조물로 살아있는 생체 필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필터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단백질 같은 큰 입자는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지만 만약 이 족세포들이 납작하게 눌리거나 약해지면 필터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새어나온 알부민은 비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과 섞일 때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주사액을 흔들어 보면 그 표면에 짙고 진한 거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탈수 증상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초기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진단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명수 박사님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볼 때 자주 하는 아주 쉬운 테스트입니다.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살짝 걷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정강이뼈, 바로 위 종아리 앞쪽을 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손을 떼고 눌린 자국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눌린 자리가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요훈성 부종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이 부종 역시 소변에 알부민이 빠져나갔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 있어야 할 알부민은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다리발 눈 주위처럼 중력이 작용하거나 조직이 느슨한 부위에 붓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겉으로는 몸이 부어오르는데도 실제로 혈관 속을 흐르는 수분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 특히 신장은 지금 몸이 탈수 상태구나 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분과 염분을 잡아두려고 하는데 이 반응이 오히려 붓기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여분의 수분이 폐에까지 스며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날, 저녁에 다리가 살짝 붓는 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고 보통 밤새 누워 자고 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붓기가 매일 반복되거나 밤새 쉬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거나 또는 눈 주위까지 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반드시 신장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고 계신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 신장이 건강한 것 아니냐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서울관악구에서 30년 넘게 신장 질환을 진료해온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소변을 진하게 농축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히 밤 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건강한 신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 즉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시간에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소변량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밤에 분비되는 항인 요호르몬의 역할 덕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잠자는 중간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특히 그 횟수가 두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나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야간요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손톱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특히 엄지손톱이 관찰하기에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톱 아래쪽에 연하고 둥근 흰 띠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손톱 반달이라고 부릅니다. 손톱이 아직 성장 중인 부분으로 비교적 밝은 색을 띱니다. 하지만 만약 손톱 아래쪽은 흰색인데 위쪽 절반이 붉은 갈색처럼 변해 있고 두 색깔 사이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손톱 반달이 아니라 반반 손톱이라고 불리는 이상 소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반 손톱은 모든 만성신장 질환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특이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톱은 우리 몸속 상태를 드러내는 작은 창입니다. 눈에 잘 띄는 변화가 보인다면 그 배경에 숨어있는 조용한 건강 이상, 신호를 의심해봐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인 인산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인의 수치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려고 애쓰는데 그만큼 이 물질이 조금만 과도해져도 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인의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육가공유, 탄산음료, 인산염 보존료가 들어간 제품 등을 자주 먹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인과잉 섭취가 매우 흔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과도한 인을 소변을 통해 잘 걸러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 안에 쌓인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혈액 속 인 수치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이 혈액 안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인산칼슘 결정이라는 단단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정들이 몸속 다양한 부위에 침착되기 시작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피부 밑에 이 결정들이 쌓이게 되면 피부 석회 침착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란빛이 도는 단단한 혹처럼 보이고 대부분 통증은 없지만 만졌을 때 이물감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 혹이 피부를 뚫고 터지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물질은 마치 치약처럼 하얗고 끈적한 칼슘 인산물질입니다. 서울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 중인 이정아 교수님은 이런 증상을 전신 홍발 루푸스, 피부 근염 경피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서도 자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이 피부 증상이 가장 경미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결정들이 피부가 아닌 혈관 속에 침착될 경우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혈관 석회증이라고 부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혈관 벽이 막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해당 부위의 조직이 괴사하고 장기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외에도 고인 상태는 더 미묘한 방식으로도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이정아 교수님은 실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된 환자의 사진이었는데 그건 정형외과에서 다룰 문제로 잠시 제쳐두고 사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혈관의 윤곽이 너무 뚜렷하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원래 엑스레이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한 근육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투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 혈관의 근육세포들이 정체성을 잃고 마치 뼈세포처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혈관 벽에 인산칼슘이 침착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혈관 자체가 뼈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은 촉진 시 피부 밑에서 마치 기타 줄처럼 팽팽하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느낌을 줍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혈류 조절 능력을 잃은 혈관이 점점 더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더 큰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내 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바로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23번 FGF23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물질은 혈액 속 인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에 신호를 보내 인을 소변으로 배출하라고 지시합니다. 동시에 장에도 작용하여 음식에서 인이나 칼슘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억제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칼슘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진 칼슘 수치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쥐가 나듯 심한 근육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육 경련이 오직 칼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초기 단계일 때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거나 혈액 속 산도가 높아져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근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통이 반복된다면 신장 기능과 전해질 상태를 꼭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칼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혈액 내 칼슘 수치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또 다른 호르몬을 작동시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뼛속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혈관으로 끌어내게 하죠. 일시적인 응급조치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그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뼛속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다공증이죠. 정명수 박사님은 골다공증을 의심할 때 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신장의 기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키 감소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약간의 키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환자가 요즘 들어 예전보다 몇 센티 정도 작아진 것 같다 고 말할 때 그건 단순한 자세 문제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큰 외부 충격 없이도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 부위에서 뼈가 부러졌던 경험이 있다면 그건 신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골다공증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전해질의 불균형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일이 조용히 벌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몸 안에 노폐물 독소가 서서히 쌓이는 현상, 의학적으로는 요독증이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다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피 속에 소변 성분이 섞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요독증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아주 불편한 방식으로 처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밤이 되면 점점 심해지는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몸 전체가 쉴 새 없이 간지럽고 긁어도 가라앉지 않으며 결국 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 증상이 바로 신장질환의 가장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57세 남성 이진우 씨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온몸을 긁다가 피부가 헐 정도가 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 혈액 검사 결과는 진행된 만성 신장질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레르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몸속에 쌓인 요독성 물질이 피부를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독성 물질들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신경 말단을 예민하게 만드는 가려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소들이 뇌에까지 영향을 주면 뇌 속 가려움 회로를
만성적으로 자극하게 되어 이유 없는 가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겪는 또 하나의 불편한 밤의 증상,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도 신장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밤에 누워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다리를 꼭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기고 그 불편함이 너무 심해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뇌 안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생성되지 않고 이것이 다리 움직임에 대한 충동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분 부족과 신장 질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정답은 또다시 요독성 독소들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생성되는 헵시딘이라는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헵시딘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입니다. 세균은 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면 헵시딘은 철분을 저장소로 이동시키고 음식에서 철분 흡수를 막음으로써 세균의 먹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빠지고 요독성 독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은 감염이 없는데도 헵시딘을 지속적으로 과잉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에 철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만성적인 철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밤마다 이유 없는 가려움에 시달리거나 다리에 들썩거리는 불편함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와 함께 전해질 상태, 철분 수치까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요독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퍼져나갑니다.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맛과 미각 후각 식욕, 그리고 심지어 체중까지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간식을 입에 넣었는데 그 맛이 금속처럼 텁텁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마치 오래된 동전을 혀로 핥은 것 같은 느낌이 입안에 남는다면 말이죠. 사실 이것은 많은 신장질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 속에 요독 성분이 쌓이다 보면 일부가 침 속으로도 흘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 원래 살고 있는 세균들이 그 요독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 같은 부산물들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들이 혀 위의 특정 미각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금속 맛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화학물질들은 입에서 나는 냄새까지 바꿔버립니다. 소변 성분이 포함된 휘발성 물질이 입안에 남게 되면 숨을 쉴 때마다 은근히 소변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올라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요독성 구취라고 부릅니다. 음식은 맛이 없고 숨을 쉬어도 입에서 나는 냄새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독은 단지 미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깊숙한 생리적 시스템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이 상했는지를 판단해 구토를 유도하는 뇌의 센서가 있는데 요독 성분이 바로 이 센서를 자극하게 됩니다. 감염이나 식중독일 때 작동해야 할 이 방어 시스템이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작동하면서 식욕 억제 구역감,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독은 단순한 미각 변화가 아니라 식사를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원치 않는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소판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 달려가 출혈 부위를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나지만 요독성 독소가 혈소판을 덜 끈적하게 만들어서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명희 씨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신부전 진단을 받고 투석을 시작했지만 몇 차례 투석을 걸은 이후 피부에 이유 없는 멍이 크게 생기고 칫솔질을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잇몸 출혈, 코피멍이 쉽게 드는 현상은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신장이 거의 기능을 멈추는 말기, 신부전 단계에서는 피부에 나타나는 또 다른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독성 서리입니다. 땀 속에 포함된 요독이 너무 많아서 땀이 증발한 자리에 하얀 가루 같은 결정이 피부 표면에 남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정아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마치 피부 위에 하얀 분필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모습인데 실제로 땀을 통해 배출된 요독 결정이 그대로 말라붙은 것입니다.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증상이지만 만약 이 현상이 보인다면 신장 상태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요독은 또 다른 장기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심막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현상을 심막염이라고 부르며 문제는 심장은 쉴 수 없는 기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릎이 붓거나 아프면 쉬면 되지만 심장은 계속 뛰어야만 하니까요. 심장이 뛰면서 이 염증 부위와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 가슴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정명수 박사님은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을 들여다보다가 사각사각 긁는 듯한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바로 심장이 염증 부위를 문지르며 만들어내는 소리였고 듣는 순간 심장의 상태가 말해주는 경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자주 말하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쉽게 피로해진다는 겁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을 때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근육 경련으로 잠을 자주 깨거나 피부 가려움과 하지불안 증후군처럼 밤에 수면을 방해하는 증상들, 전해질 불균형이나 요독물질의 축적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비교적 간단히 조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신장은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은 뼈 속 조혈세포에게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혈액 속 적혈구 수가 높아지면 체력도 함께 좋아지지만 반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계단을 몇 칸 오르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 호르몬을 주사 형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한 빈혈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징후는 사실 어떤 증상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단계가 5으로 나뉘는데 1단계는 가장 가벼운 상태이고 5단계에 이르면 투석을 시작해야 할 만큼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3단계에 접어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이유로 받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한 실제 사례 중 하나는 일상적으로 먹는 간식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원인이 되는 것은 역시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두 질환 모두 비교적 잘 예방할 수 있고 치료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진통제 남용입니다. 특히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약들,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신장은 물론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을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셔서 신장 기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작고도, 놀라운 기관 신장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아침 음료처럼 보이지만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면 소화 기능을 돕고 피부를 지키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등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어쩌면 올해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레몬수는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건강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할 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레몬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숨겨진 이점과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레몬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활용해온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이나 음식에 상큼한 맛을 더해줄 뿐 아니라 예로부터 자연 치유제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몸속을 정화하는 데 활용됐고, 중세시대 유럽 선원들은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배에 레몬을 꼭 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레몬이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지켜주는 비타민C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 소화를 돕는 구연산까지 유익한 성분이 가득하니까요. 게다가 이 모든 효능을 누리는 데 필요한 건 신선한 레몬 한 개와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참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신맛이 강한 레몬이 어떻게 몸의 산성도를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공복에 마시는 레몬수가 몸에 주는 놀라운 변화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한번 소화 건강 개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온종일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소화기관은 밤새 휴식 상태에 있다가 아침이 되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리 없이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 바로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마치 다정한 손길처럼 소화기관을 살며시 흔들어 깨우는 이 음료는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간에서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그날 하루 먹게 될 음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켜줍니다. 단순히 마시는 물 한 컵이 이렇게 똑똑하게 작동한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디다고 느낀 적 있으신 분들께는 이 습관이 특히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항상 눕고 싶다는 말 더 이상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따뜻한 레몬물이 배변 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장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레몬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우리 몸속 깊은 곳의 건강 흐름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2번 에너지와 활력을 깨우는 한 잔 잠에서 막 깨어난 아침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 날이 많으셨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난 직후에 느끼는 피로감은 수분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몸속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복잡한 보약이 아니라 단지 따뜻한 레몬물 한 잔입니다. 수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레몬의 비타민C가 뇌와 근육에 활력을 주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레몬의 향기 자체가 우리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레몬 향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아침에 레몬물을 마시며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몸이 깨어나는 동시에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혹시 피곤할 때 레몬 향을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만의 작은 리프레시 비법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3번 면역력 지금보다 더 강하게.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겨울철이 다가오면 잦은 감기, 기침 피로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레몬물 한 잔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레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 덕분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속 면역세포, 특히 백혈구, 흰혈구의 생성을 도와주며 이 백혈구들은 마치 몸속을 순찰하는 병사처럼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마시는 레몬물 한 잔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운 비타민C를 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간편하고 실속 있는 건강 습관인가요? 실제로 애실린 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염병에 덜 걸리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작고 평범한 레몬 하나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면역력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 피부 다시 빛나다.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요즘 피부가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탄력을 잃고 칙칙해지기 쉬워지지요. 그런데 그 피부의 자연스러운 생기를 되살려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노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잡아주고 물의 수분력과 함께 작용하여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레몬의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을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매끄러움을 유지시켜주는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이 급격히 줄어들죠. 매일 아침 레몬물을 꾸준히 마시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주름을 완화하고 점점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감돌게 됩니다. 피부가 더 탄력 있어 보이고 자글자글한 잔주름도 덜해지죠.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사는 60세의 정미정 씨는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부에 무슨 고급 화장품 쓰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답니다. 화장품은 안 바꿨어요. 그냥 레몬하고 따뜻한 물만 마셨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하나만으로도 수십만 원짜리 크림보다 더 빛나는 피부를 가꿀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5번 몸속을 맑게, 간을 깨끗하게 많은 분들이 피로하거나 무거운 몸 상태를 느낄 때 외부의 문제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몸 안에 쌓인 독소와 간의 피로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간은 하루 24시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 몸의 쓰레기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로하는 간을 도와주는 작고도 강력한 도구가 바로 레몬물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해독 작용을 부드럽게 지원해줍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로 레몬물을 마시면 소변이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게 되고 밤새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몸속을 맑게 비우는 느낌, 상상만 해도 개운하지 않으세요? 만약 요즘 들어 자주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거나 식사 후 쉽게 지치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았다면 이 작은 습관이 뜻밖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청소라 하여 비싼 건강식을 찾지만 실제로는 물과 레몬이라는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몸속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 습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지금의 내게 필요한 건 복잡한 보약이 아니라 맑고 가벼운 한 잔일지 모릅니다. 6번 체중 부담 없이 관리하는 법. 나이가 들수록 체중 조절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과도한 다이어트나 굶는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이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내 수분 밸런스가 맞춰지고 레몬의 산성분은 가볍게 신진대사를 자극해 지방 연소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갑작스러운 간식 욕구나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레몬물을 마시면 몸의 대사 리듬이 조절되며 하루 종일 식욕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과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달달한 음료 대신 레몬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섭취하는 당분과 칼로리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커피 믹스 한 잔, 탄산음료, 한 병 과일 주스, 한 컵이 쌓이면 생각보다 많은 열량이 되지만 그걸 레몬물로 바꾸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체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고 쉬운 변화지만 그 안에 담긴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레몬물 한 잔이 체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부담 없는 다이어트가 또 있을까요?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레몬은 분명히 신과일인데 어떻게 몸의 산성도를 낮추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처음 레몬수를 접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몬은 먹기 전엔 산성이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알칼리성 작용을 하는 신기한 과일입니다. 레몬 속의 주성분인 구연산 시트르산은 섭취되는 순간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거치며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작용하여 알칼리성 환경을 유도합니다. 즉 외형은 신맛이지만 몸속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전환되어 산성화된 내부 환경을 부드럽게 중화시키는 것이죠. 특히 한국처럼 자극적인 음식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체내 산성도가 높아지기 쉬운데 이 균형을 맞추는데 레몬수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pH 균형이 유지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피로가 덜하며 면역력 또한 안정화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알칼리화 작용이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레몬이 몸속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건강교사처럼 역할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따뜻한 레몬물을 마실 때마다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서 내 몸에 잠시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몸에 좋은 습관이라 해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에서 온 것이라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치아 건강입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한 과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치아의 에나멜층 범랑질을 마모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대를 사용해 치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거나 마신 후엔 맹물로 입을 행과산성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레몬수를 마신 직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30분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의 건강입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은 일부 사람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마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속쓰림이 느껴진다면 먼저 물의 양을 더 늘려서 희석하거나 꿀 한 스푼을 함께 넣어야 위를 부드럽게 보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는 자신의 위 상태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기 전에는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레몬수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마시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소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는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 중 다수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루 시작부터 에너지가 훨씬 가볍고 활기차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수분 공급과 비타민C의 작용 덕분에 몸이 덜 피곤하고 집중력도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또한 피부에 윤기가 생기고 건조함이 줄어들었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이는 레몬 속 항산화, 성분과 수분의 결합 효과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변비로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배변 리듬이 보다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아침마다 속이 가볍다는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단 음료를 끊고 레몬물로 대체하면서 체중이 약간 감소하거나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레몬수 한 잔이 하루의 리듬과 몸의 상태에 작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습관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달 직접 시도해보시고 스스로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건강을 시작할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순간입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따뜻한 레몬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마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몸소 느끼실 수 있도록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레몬을 넣고 마시곤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오히려 비타민C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레몬 속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물은 미지근한 상태, 즉 생수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 약 40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항산화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그 다음은 레몬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신선한 생레몬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레몬즙 제품들은 보존료나 설탕이 들어있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껍질이 너무 두껍지 않고 향이 좋은 것이 신선한 레몬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풍부한 건강 효과를 원하신다면 작은 변화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얇게 썬 생강 조각 하나를 함께 넣으면 소화기 건강과 한겸작용에 도움이 되고 생잎 민트 한두 장을 넣으면 시원하고 산뜻한 향이 더해져 마음까지 맑아집니다. 생강은 체내 순환을 돕고 민트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두 가지를 함께 넣으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독이는 아침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습관이 진짜 건강의 열쇠가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공복에 이 레몬수를 마시는 습관을 2주 이상 유지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장이 더 가볍고 피부가 한결 촉촉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덜 무거워지는 변화를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하셨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는 몸이 수분을 가장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위장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C 흡수율도 높고 대사도 더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레몬수가 몸속을 부드럽게 깨워주며 하루의 순환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레몬수 이후 15분 정도 지나 아침 식사를 하시면 소화 흡수까지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익히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매일 이 습관을 실천해 보시겠어요? 이미 이 방법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본인만의 레시피나 꿀팁이 있다면 나누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다른 건강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레몬수를 마신다는 건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전하는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침마다 내 몸을 돌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이 몇 분의 습관이 어느새 인생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는 씨앗이 되어줄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루틴,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소중한 인사이트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습관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께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아침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 챙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